안녕하세요. 결혼 2년도 채 되지 않고 이혼한 30대 여자랍니다.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정말 버라이어티한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제 이야기도 공유해 보고자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과 남편네 집은 경제적으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저희 집은 예전부터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셨고 부족함 없이 생활을 했지만 남편네는 매번 금전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거의 남편이 집안 기둥으로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것은 돈은 언제든지 없을 수 있지만 사람 인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남편은 항상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회사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다녔고 저에게도 그만큼 성실했어요. 그런 점 때문에 결혼을 할 때 부모님께서 반대를 하셨다가도 남편을 보시고선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있었어요. 결혼을 하기 전 상견례 때 저희 집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서는 시모께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우셨어요.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이 아니라 본인 아들이 차이나는 결혼으로 기가 꺾일까 싶어서 우셨던 거죠. 우리 아들이 원래는 이렇게 기죽으면서 결혼할 건 아니었는데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원래는 더 잘난 애들이랑도 결혼할 수 있는데 저희 때문에 이렇게 눈치 보면서 결혼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솔직히 저희만 제외한다면야 우리 아들 어디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아들이거든요. 혹시라도 결혼 준비하면서 눈치 주시는 건 아닌지 아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하고 슬퍼서요. 아, 사돈, 진정하세요. 저희가 결혼 비용 다 지불하겠다고 하는 건 사이 보고 눈치 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사위 인성 보고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허락을 한 거고 그렇게 슬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뭔가 바라고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사돈. 저희가 뭘 바라고서 결혼을 지원을 해주겠습니까? 단지 자식이 걸리는 거 없이 편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처음 우리 이서방 봤을 때부터 우리 딸아이한테 너무 잘해주고 성실한 점에서 저희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돈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니 그냥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게 부담스러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사돈 댁에서 이렇게 다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아들이 부담을 갖게 될까 봐서 그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원래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할 애는 아니거든요. 집안 빼고는 뭐 하나 빠지지 않은 애라서 주눅들 필요 없다 생각하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해주시면 혹시라도 사돈댁에서는 그렇지 않으시겠다 하지만 바라시는 게 있으실 수도 있고 은근히 눈치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게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아들 정말 제가 귀하게 키운 아들입니다. 결혼하더라도 너무 부담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사람들이라면 결혼하면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준다고 했을 때 고마운 마음이 컸겠지만 시모는 지원을 다 받고 싶지만 부담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을 그냥 표현을 하셨어요. 사실 상견례 다음에 친정 부모님께서는 결혼을 고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신랑이 집까지 찾아와서 죄송하다며 시모가 자신을 장가 보내려고 하니 마음이 싱숭생숭해 그러신 것 같다면서 사과를 하고 나서 신랑을 보고서는 그냥 진행하셨죠. 막상 결혼식을 끝마치고 나서는 시댁에서는 뭐가 부족했었고 더 준비했어야 했다면서 훈수 같지 않은 훈수를 두시기도 했어요. 돈 한 푼 주신 것도 없이 시부모님 하객분들 축의금은 다 챙겨서 가지고 가고 심지어 남편 축의금도 가지고 가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서는 참 황당했지만 신랑이 시골 분들이라 생각이 옛날 생각이라며 절 달래니 어차피 신랑 보고 결혼하자 생각했으니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은 신혼집에서 몇 시간이나 떨어진 지역이었고 그 뒤로 마주칠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가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남편이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겠다며 말하면서부터였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 이후에 갑자기 멀쩡하게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나 회사 그만두려고. 오늘 회사에 사직서 내고 왔어. 안 그래도 신혼여행 가서 생각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미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사직서 냈어. 회사 업무도 잘 맞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안 맞고 진짜 힘든 거 꾹 참고 일했어. 근데 나 결혼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 앞으로 당신이랑 나중에 태어날 아이도 책임져야 하는데 경제적으로도 더 갖춰야 할 것 같아. 나 사업 시작해 보려고. 뭐? 갑자기? 당신 회사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냈던 거 아니었어? 결혼식에도 그래서 회사 사람들도 많이 오셨잖아. 갑자기 사직서 내고 왔다고 하니까 내가 다 놀랍네. 근데 사업? 갑자기 무슨 사업 시작하려고? 당신 사업하는 거 체질에도 안 맞는다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었어? 이직이 아니라 사업 시작하겠다고? 나 사업 시작할 거야. 사업 아이템이야. 아버님 하시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더라고. 성공 케이스가 바로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서 찾았는지 몰라. 아버님 사업하시는 거 진짜 잘 되잖아. 근데 아버님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말 그대로 가업인데 그거 물려받을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 근데 나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은 아니고 난 아버님한테 돈만 받고 사업 제대로 꾸려보려고. 우리 아빠 사업? 그거 당신이 하던 일이랑 아예 다른 분야인데 어떻게 하려고? 거래처도 뚫어야 하고 공부도 많이 해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이야 아빠가 자리 잡아서 그런 거지. 나 어릴 때 처음 시작할 때 몇 년 동안은 엄청 고생도 많이 하셨다고 하시는데 당신 괜찮겠어? 초기 자금은 어떻게 하려고? 퇴직금이라도 다 쓰려고 그러는 거야? 에이, 내가 시작한다고 하면 아버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내가 잘 나가면 좋으실 거 아니야. 당신 지금은 일하고 있지만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일도 쉬어야 하는데 나만 벌려고 하면 어느 정도 벌이는 보장돼야지. 그럼 아버님이 알아서 좀 도와주시겠지. 원래 사업이라는 건 맨땅에 헤딩하는 거야. 남편은 친정 아빠의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아빠의 도움을 받아서 편하게 사업을 하고 싶은 듯 했어요. 본인 말로는 맨땅에 헤딩을 하는 거라는 말을 했으나 결국에는 아빠가 모든 기반을 다져둔 곳에서 자신은 시작하고 싶다고 말한 거죠. 전 끝까지 반대를 했어요. 전부터 하던 일도 아니었고 거기다가 돈도 없이 무작정 지원을 받고 시작하겠다는 남편의 마음이 좋은 것 같진 않았기 때문이죠.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무작정 친정 아빠에게 찾아가 사업을 알려달라며 빌었고, 아빠는 저를 생각해서 사업 전반적인 운영을 도와줬고, 사업이 시작되고 난 후에 투자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거래처에도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거래를 쉽게 뚫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수십 년 동안 신뢰를 쌓아오셨던 아빠의 명성을 등에 업고 남편은 거래처도 잡을 수 있었고 사업을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는지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한다면서 집에도 늦게 들어왔고 심지어 외박을 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전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 듯 했죠. 여보, 좀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해? 아무리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일주일 내내 접대를 해야 하는 일이야? 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우리 아빠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업하는데 술자리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은 일주일 내내 술자리에 접대해? 거기다가 집에도 안 들어오는 거야?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 당신이야말로 날 이해도 안 해주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나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장인어른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잖아. 거기다가 일 그만두고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노력하는 건 당신 보이지도 않아?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얘기를 해? 누군 술 마시고 싶어서 마시냐? 나도 술이라면 지긋지긋해. 근데 어떻게 거래처에서 원하는 걸? 아니, 어느 거래처에서 그렇게 주야장천 술 마시는 걸 원한다는 거야. 그 거래처들 다 아빠가 연결시켜준 거라며.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근데 도대체 어떤 곳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거냐고. 그것부터가 지금 이해가 안 돼. 지금껏 술 접대하면서 사업하신 적 없으신데 어떻게 오빠랑 거래하면 술 접대는 필수라고 하는 건데 그거야말로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야 거래처 사장 마음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내가 원해서 접대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편이 바깥일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징징대면 나도 못 버텨. 이러려고 사업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자리 잡으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뛰어야 하는데 이거 당신이 다 방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 좀 이해해줘라. 내가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 당신도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이해 못해주면 어쩌자는 거야? 여보, 내가 부탁할게. 제발 사업 자리 잡을 때까지만 이해해줘. 그 다음에는 내가 거래처에서 요구해도 다 거절할 수 있어. 남편은 거래처에서 요구를 하는 거라면서 일주일 내내 술 약속을 잡았고 아빠가 거래처를 할 때는 전혀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남편이 거래하면서 술자리를 요구한다는 게 너무 이상해 따져 물으니 남편은 어쩔 수 없는 거라며 말을 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카드값은 카드값대로 술술 나갔고 결국 생활은 제가 버는 돈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남편만 이상해진 것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도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신혼집에는 오시지도 않으셨던 시부는 한 달에 두세 번은 갑자기 찾아오셔서는 집에서 일주일 넘게 지내시다 가시곤 했어요. 어느 날은 시골집을 청산하고 신혼집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올까 싶다며 말도 꺼내셨죠. 안 그래도 시골 생활 적적하기도 하고 이제 농사일 하는 게 힘들기도 해서 이참에 시골집 정리하고 여기로 이사 나올까 싶어. 네 신우도 이제 곧 대학도 졸업하니까 겸사겸사 취업 준비도 이쪽에서 하면 좋을 것 같고 내년쯤 슬슬 정리해가지고 여기로 다들 올라오면 좋지 않겠니?
아들 사업하는 거 우리가 곁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면 사업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말이야. 와, 엄마, 그런 생각까지 했어? 안 그래도 나 가족들 다 같이 살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었는데, 나 혼자 타지 나와서 생활하니까 엄청 외로웠거든. 식구들 다 올라와서 지내면 진짜 좋겠다. 그치, 여보? 엄마랑 아빠랑 동생까지 와가지고 사업 같이 도와주면 나야 뭐 든든하지. 지금은 혼자서 아등바등 사업 운영하고 있는데 믿을 수 있는 식구들이 있으면 그것보다 좋은 게 뭐가 있어. 시골집 처분해서 올라오시려고요? 집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가씨랑 같이 올라와서 사시려고 하면 적어도 방은 2개 있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여기 근방에 요새 매물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일찍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여기 쪽으로 이사 오려고 했는데 집이 안 나와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계획하는 날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슬슬 알아볼까요? 아니, 무슨 집을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기서 같이 살면 되지 안 그러냐? 여기 방도 많겠다. 화장실도 2개겠다. 얼마나 편하니? 안방은 그래도 니네가 쓰고 나머지 큰 방 하나는 우리가 쓰고 작은 방은 네 신우가 쓰면 딱 좋지 않니? 집도 이렇게 넓은데 굳이 다른 집 하나 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시골집 처분해봤자 돈이 그 정도로 나올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살다가 아들이 돈 잘 벌면 더 큰 집으로 같이 이사 가면 되지 뭐. 오, 맞다. 여기서 살면 되겠네. 방도 크고 엄마는 어차피 짐도 별로 없잖아. 시골집에서 쓰는 가전들 다 처분하고 나면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되겠네. 완전 딱이다. 그러면 당신도 엄마한테 살림 맡겨도 되고 나중에 아이 나오면 봐달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와, 정말 좋네. 엄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진짜 현명한 생각이다. 그치, 여보? 시모와 남편은 마치 말을 맞춰놓은 듯 시골집을 처분하고 신혼집에 다들 들어와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전 그 앞에서 너무 황당해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신혼집은 저희 집도 아니고 친정에서 마련을 해준 집인데 여기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생각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모가 서운해할까봐 말을 맞춰준 거라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해보니 정말로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나 사업 운영하면서 이제 직원들도 뽑아야 하고 나는 외적으로 영업만 해야 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 뽑는 게 어디 쉬워? 당신도 사업하는 아버지 계시니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 거 아니야. 당신도 회사 다니지만 자기 사업처럼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겠어? 차라리 식구들 회사 업무 보게 하는 게 낫지. 그러면서 회사 키우고 그렇게 번 돈 다 같이 나눠서 쓰면 얼마나 좋아? 사업에 가족들 다 고용하는 건 어차피 당신 사업이니 알아서 해도 상관없지만 그렇다고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건 난 반대야. 여기 지역까지 다 같이 올라오시는 것도 난 괜찮은데 이 집에서 다 같이 살 수는 없어. 같이 사는 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나중에 아이 낳을 거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지. 거기다가 여기 엄마 아빠가 아이 생각해서 방 3개짜리 구해주신 거잖아. 엄밀히 말하면 여기 우리 집 아니고 부모님 집이고. 에이, 그럼 장모님이랑 장인어른께 내가 말해볼게. 더 큰 집으로 이사가서 살겠다고 그럼 괜찮지? 시골집 청산하면 그래도 돈 조금 나올 테고 우리 대출 받아서 좀 보태면
더 큰 집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장인, 장모님 원했던 것처럼 아이 방도 따로 마련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럼 되잖아. 다 같이 모여서 살면 북적거리고 좋지 않겠어? 나중에 아이 낳으면 엄마가 봐주시기도 하고 그럼 좋은 생각이잖아. 근데 당신은 왜 지금 당장 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편해해? 원래 살 부대끼면서 살아야 정들고 친해지는 거야. 아니, 생각을 해봐. 어머님은 당장 내년에 집 처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도 언급하시는데 무슨 당장 일도 아니야. 거기다가 같이 살 생각이 없으면 지금부터 살집 구해야 된다니까? 안 그래도 여기 지역 매물도 안 나오는데 나중에 진짜 오신다고 하고서 못 구하면 어쩌려고 그래. 난 미리 말하는데 시댁 식구들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 생각 없어. 무슨 그렇게 무자르듯 안 된다고 할 수가 있어? 사람이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거지. 나도 엄마랑 아빠 같이 살자고 안 해. 나중에 집 못 구하면 며칠 정도는 같이 있을 순 있겠지만 언젠가는 집 구해서 나가시겠지. 당신 근데 지금 마인드 나 너무 서운하다. 엄마 아빠가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불편하다고 하는 게 너무 서운하네. 남편은 오히려 제가 불편해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서운하다고 했어요. 전 제 부모님과 살자고 하면 좋겠냐고 말하니까 남편은 자기는 괜찮을 것 같다면서 말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부모님이 남편과 다 같이 살자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결혼 3개월 만에 남편과의 트러블은 점점 많아졌고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일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전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인가 스트레스 때문인지 소화가 너무 되지 않았죠. 병원에 가보니 혹시라도 임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며 말씀을 하셔서 전 검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확인을 해보니 임신한 지 7주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초기라서 몸을 조심해야 했지만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아서는 안 된다 생각이 들어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밝히게 되었어요. 친정에서는 임신 사실을 알고서는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바로 전화를 해오시더니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죠. 아까 아들한테 전화 받았어. 임신했다고? 몇 주라니? 아들 말로는 촉이라고 하던데 아직 확실한 거 아니지 않아?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임신을 했어. 이제 사업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임신하면 어쩌니? 입덧은 어때? 목소리 들어보니까 입덧은 심하게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임신했다고 우리 아들 밥 잘 안 챙겨주면 안 되는 거 알지? 사업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돼. 어머님, 저 서운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 몸 걱정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와중에도 남편 밥 잘 챙기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입덧 심하지 않아서 남편 밥 잘 챙겨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출근도 잘하고 있고요. 어머님, 저번에는 언제 아이 생기냐면서 물어보셔놓고서는 막상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 서운해요. 아니, 뱃속 아이야 자기가 알아서 크겠지만 아들은 사업하는 사람인데 속이 든든해야 사업도 잘할 거 아니니? 너 임신했다고 하면 앞으로 식구도 더 늘 텐데 사업이 잘 돼야 하는 거 아니냐? 네가 임신하더니 예민해진 것 같은데 아무리 맞벌이여도 여자는 안사람이고 남자는 바깥 사람이야. 바깥 사람이 건강하게 일을 해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지. 에휴,
그나저나 나는 걱정이 너무 크네. 너네가 아이는 늦게 갖겠다고 해서 나중에 갖는 줄 알았더니만 벌써부터 애가 들어섰다고 하니, 에휴, 너도 좀 그렇다. 너무 조심 안 한 거 아니니? 이런 거 요새 젊은 애들은 철저하게 계획해서 갖는다고 하더니만. 어머님, 너무 전이랑 다르신 거 아니에요? 전에는 결혼하고 나서 임신 언제 할 거냐면서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달거리도 꼬박꼬박 자라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서는 왜 갑자기 아이 일찍 가졌다고 뭐라고 하세요? 그때는 제 나이도 있고 어릴 때 일찍 가져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난다면서 나중에 가질 생각하지 말고 지금 홀딱 임신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그런 말을 했어? 그거야 그냥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말 맞다나. 여자가 좀 어려야 아이 낳는 것도 수월하고 몸조리도 잘 되니까 너 생각해서 한 말이지. 솔직히 우리 아들 생각했으면 아이 늦게 낳아도 되는 거지. 솔직히 말이야, 이제 와서 하는 말인데 너는 아들이랑 나이 차도 별로 안 나서 빨리 애 낳아야 되지만 우리 아들이야 10년 후에도 아이 낳을 수 있는데 내가 우리 아들만 생각해서 말했겠니? 너 생각해서 말했지. 하여간에 임신했다니까 이제 어쩔 거야. 몸 조심하는 수밖에. 시모는 마치 제가 남편의 발목을 잡는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전에는 어떻게든 일찍 임신하라며 닥달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남편은 언제든지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저는 30대라 임신을 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절 생각해 한 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하셨죠. 그런 시댁 태도를 보면서 너무나 서운했어요. 그 후로도 시댁에서는 제가 임신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아이가 딸아이라는 말을 듣고서는 남들 다 달고 나오는 것도 못 달았다면서 막말도 하셨습니다. 시댁과는 점점 더 멀어졌고 시댁뿐만 아니라 남편 역시 출산일이 다가오면서 더 바빠졌어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는 듯 보였지만 남편은 정작 집에 가지고 오는 돈은 거의 없었죠. 출산을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구입을 해야 해서 물어보니 남편은 왜 이렇게 돈만 쓰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줬어요.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 바로 걷기라도 한대. 아, 왜 이렇게 이것저것 사는 게 많아? 그냥 내복 몇 벌이랑 기저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예전엔 기저귀도 다 빨아서 쓰니까 몇 개 안 사도 되더구먼. 출산하면 여기저기 선물도 많이 들어올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 거야? 너 어차피 모유 먹일 생각이잖아. 분유값도 안 들 거고 분유병도 살 필요 없을 텐데 아, 왜 이렇게 많이 사는 거냐고. 아이 샴푸는 또 뭐야? 그냥 우리 쓰는 거 같이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난 이렇게 아이 키운다고 전용으로 물건 사는 거 너무 유난인 것 같아. 어차피 다 같이 생활하는 거 이렇게 굳이 따로 사야 돼? 애들은 태어나면 면역도 약하고 피부도 민감해서 그냥 다 따로 쓰는 게 나아. 괜히 아이 전용 물건들이 나오겠어?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리고 내가 사려고 하는 정도면 기본만 갖추는 거야. 내가 벌써부터 유모차를 사겠다, 신발을 사겠다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모유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저귀는 내가 매번 빨 수 없으니까 사겠다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아무리 그래도 당신 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아.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인데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내가 관심이 없긴 뭐가 없어.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런 거지. 내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실감 안 난다고 하던데 걔들도 나처럼 얘기했어.
아이 물건들이 이렇게 많이 사야 하는지 몰랐다고 다 얘기하는데 무슨 나만 관심이 없다는 거야? 어쨌든 필요한 것만 아껴서 사. 아이 크면서 쓸 돈도 많을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가소비해야 되겠어? 내가 알아서 잘 살게. 당신한테 사달라고 안 할 테니까 그만해. 그리고 이제 아이 출산일 다가오는데 저녁에 나가는 건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언제 아이 태어날지도 모르고 급하게 병원 가야 할 수도 있는데 매번 그렇게 새벽에 들어오면 어떡해. 당신 없을 때 아이 낳을 판이야. 예정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집에는 잘 들어와야 할 거 아냐. 남편은 아이용품 하나 사는 것도 민감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만큼 사업이 힘든가 싶어서 남편이 바쁘게 일하고 들어와도 별다른 잔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남편은 출산일이 다가올 때까지도 매번 접대에 야근에 바쁘게 지냈습니다. 결국 출산을 하던 날까지 남편은 제 시간에 오지도 못했고 몇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병원에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허겁지겁 땀 범벅인 채로 뛰어들어오는 남편을 보면서 그래 일이 바빠서 그랬거니 이해를 해 주었습니다.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 있고 난 후 친정엄마가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 주셨어요. 2주 동안 저 대신 밤낮으로 아이를 돌봐주셨고 전 덕분에 편하게 쉴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 일을 해야 한다며 집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던 중 갑자기 남편이 엄마랑 저를 1,000만 원 리조트에 보내준다면서 말을 꺼냈어요. 남편이 그 말을 하자마자 전 그동안 이걸 해주려고 그 고생을 했겠구나 싶어 짠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엄마는 오붓하게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 엄마와 이런저런 말을 하다 보니 엄마는 쎄한 느낌이 드셨던 모양이었어요. 아이고, 언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우리 딸 엄마한테는 항상 어린아이인데 엄마가 됐다고 생각하니 놀랍기도 하고 감동이야. 세월 참 빨라, 그치? 내가 너 키울 때는 정말 정신없이 키웠거든. 이쁜 줄도 모르고 육아하고 일하느라 정신없었는데 막상 손녀 태어나고 나니까 이제야 아이 이쁜 게 보이더라. 다시 돌아가면 내가 너 진짜 잘 키울 자신 있는데 말이야. 그래도 이서방 처음에는 진짜 괘씸했어. 그러게 나도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밉기도 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있긴 있었나 봐. 안 그래도 요 며칠 사업하느라 정신 없다면서 자꾸 외근 가고 외박도 하고 그래서 내가 엄청 화났었거든. 나 산후조리원 있을 때도 한 번 오지를 않았어, 엄마. 다들 신랑 한 번씩 오던데 남편은 바쁘다면서 안 와서 내가 내심 서운했거든. 남편은 바빠서 어쩔 수 없다면서 한 번을 안 왔었어. 뭐? 아니, 산후조리원 있을 때 진짜 한 번도 안 온 거 맞아? 잠깐 들린 적도 없었어? 아니, 시댁 식구들도 아무도 오질 않았었어? 그럼 나 저번에 본 건 뭐지? 아니, 너 산후조리원 퇴실하기 하루 전에 이서방 산후조리원 건물 쪽에서 나 분명히 봤었는데 그때 신우랑 같이 너 보러 간 거 아니었나? 그럼 너 거기서 받는 마사지 안 받았어? 내가 안 그래도 이서방한테 너 마사지 꼭 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돈도 줬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산후 마사지 꼭 받고 싶다고 그렇게 졸라도 지금 당장 돈 없다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더니만. 엄마가 돈도 보내줬어? 아니, 이 사람 그 돈 모아서 이거 보내준 거야, 뭐야? 남편 산후조리원에 한 번도 온 적 없어.
신우랑 그쪽에서 봤다고? 그 근처에도 안 왔었는데? 엄마, 뭐 착각한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이서방 차였고, 이서방 얼굴도 다 봤는데. 신우, 네 신우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아니었니? 아유, 결혼식 날만 보고 한 번을 안 봤으니 난 그냥 신우라고만 생각하고선 아니 뭔가 이상하다. 안 그래도 네 아빠한테 이서방 너무 바빠서 얼굴 볼 수도 없다고 하니까 아빠가 바쁘긴 뭐가 바쁘겠냐면서 웃던데. 딸, 뭔가 쎄해. 우리 집에 다시 가자. 엄마는 제 말을 듣고서는 갑자기 쎄하다며 차를 돌리더니 바로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고서는 바로 들어갔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바로 남편과 처음 본 여자가 무릎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죠. 눈이 마주친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니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은 듯 했어요. 엄마는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는 경찰에 바로 무단 침입으로 상간녀를 신고했습니다. 5분도 안 돼서 경찰이 도착했고 상간녀는 그렇게 쫓겨났어요. 엄마는 얼버무리는 남편을 내쫓았고 정신없는 저를 붙들고는 친정으로 향하셨어요. 현실 파악을 하기도 전에 저보다 먼저 엄마는 빨리 증거를 확보하셨죠. 아파트 CCTV를 확인하셨고 남편의 바람 증거를 찾았습니다. 다음날 바로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고 워낙 매물이 없었기 때문에 집은 순식간에 나갔어요. 집이 매매되고 난 후에 뒤늦게 찾아가 봤는지 남편은 매일매일 친정집으로 찾아왔어요. 무릎을 꿇고 친정집 앞에서 빌었지만 엄마는 남편에게 소금을 뿌렸고 아빠는 크게 화를 내시고는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며 선언하셨습니다. 아빠가 거래처에 다 방문해 남편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아니라고 선언하니 당연히 거래처에서는 남편과의 거래를 다 끊었어요. 그 뒤로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죠. 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네가 오줌 못 났으면 밖에서 다른 여자 데리고 다니겠어. 네가 그렇게 독하게 구니까 아들이 딴 생각한 거야. 여자라면 이렇게 한 번씩 일 있어도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지. 그렇게 독하게 한 네 책임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나 너네 엄마 가만 안 둬. 어떻게 귀한 우리 아들한테 소금을 뿌려? 내가 정말 이거 듣고서는 바로 찾아가서 한바탕 엎으려다가 참았어. 아줌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죠.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는 건 뭐 유전인가? 모전 자전이네요. 아줌마 고소할 거면 얼마든지 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다 끌어다가 하시든가 말든가. 당신 아들 부끄러운 짓거리 한 거 내가 동네방네 소문 안 내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생각해야지 이따위 말을 짓거려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그거 한번 이해를 못 해주니? 그리고 애나 데리고 가. 어떻게 엄마가 된 게 네 자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말이나 돼? 네가 모성애도 없이 이렇게 손주 내팽개치니까 아들이 이상한 생각 해버린 거 아니니? 너 자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너한테 일 생긴 거 너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거야. 저기요, 양심 없는 아주머니. 저도 엄마지만 그쪽 아들은 아빠거든요. 모성애가 있으면 부성애도 있겠죠. 지금까지 제가 고이고이 잘 키웠으니 당신 아들 보고 잘 키우라고 하세요. 아이 키우는 양육비는 줄 거니까 그쪽에서는 신경 쓸 일도 아니고요. 지금껏 받아 처먹은 거나 다시 뱉을 생각하라고 좀 전해주시고요. 남편의 바람조차 저의 탓을 하는 시모의 말에
전 마음을 냉정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남편 회사 투자를 회수하기로 결정했어요. 안 그래도 주변 거래처에 매일 여자와 동석해 접대하려고만 한다면서 소문이 많이 나 있어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 일로 냉정하게 민사소송을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투자금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었고 저는 동시에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람을 저지른 남편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상간녀 역시 위자료 청구를 했고 2천만 원을 배상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와중에 알게 된 여자였는데 이미 아내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살고 있던 신혼집도 남편의 명의고 사업도 잘 되는 줄 알았다면서 나중에 아이를 떠안게 되었다는 걸 알고서는 저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하고 나서 미안하다는 말만 전하고 도망을 갔죠. 재산 분할도 당연히 제가 다 가지고 왔습니다. 결혼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고 애초에 결혼할 때 제가 다 가지고 간 것이라 분할할 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술 마시고 다니면서 흥청망청 지냈고 아이는 시모가 도맡아 보느라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집에 행패를 부리러 왔길래 그날로 전 양육권 변경 신청과 함께 자녀의 방임과 술 마시고 행패 부린 것을 계기로 접근 금지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을 완전히 끊어냈어요. 거친 말과 무력을 가한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하면서 연락도 안 받게 되니 마음이 이렇게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은 아이랑 너무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평온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할 수 있었을까 싶어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저와 아이 그리고 부모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려고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렇게 힘내서 지내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더라도 버텨내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손이 떨릴 정도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이번 설 명절에 눈앞에 펼쳐졌는데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어느 여름날에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바깥바람을 쐬서 그런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했을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날씨가 너무 좋았었는데 저녁이 되면서부터 날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고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지만 여행 온 것만도 저는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데리고 다니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어디 가게 되면 항상 저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웠었어요. 남편이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부터는 혼자서 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죠. 제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봐 신경 써주는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 때문에 그래도 우울함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말은 안 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오랜 기간 힘들어 했었고 그걸 알고 있던 아들 또한 며느리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최대한 자주 여행을 다니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걸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찾게 되었던 거였어요. 저 또한 아들과 며느리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고 앞으로 좋은 추억 많이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여행이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날이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었죠. 아들은 펜션에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우산을 쓰고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며느리가 심심하지 않게 말동무를 해주면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다리 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다리 밑에 철썩이는 파도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잡생각에 빠져 있었고, 세상 떠난 남편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고개를 들어 올리는 순간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가 다리 위에 튀어나온 무언가에 걸리고 말았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고개를 들어 버렸고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는 다시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잡겠다고 몸이 반쯤 다리 위로 넘어가는 순간 중심을 잃고 바다로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목걸이는 남편과 제가 연애했을 때 저에게 처음으로 선물해줬던 목걸이라 제 몸에서 분리가 됐을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를 구해주겠다며 수영도 잘하지 못하는 며느리는 거센 파도에 바닷물을 먹고 있는 저를 구하기 위해 아들이 있는 펜션을 한번 바라본 뒤에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역시나 며느리도 저처럼 허우적거렸지만 저보다 젊어서 그런지 헤엄을 치며 가까이 다가왔고 다리 밑에 있는 기둥을 잡을 수 있게 몸을 밀어 주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다리 기둥에 몸을 붙여 떨어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살려달라며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라서 그런지 저희가 있는 다리 쪽으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는지 계속해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으려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지만 쉬지 않고 쳐대는 파도는 결국 저와 며느리의 손을 떨어뜨려 놓았고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야에서 멀어져 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살려달라고 목이 터져라 구조 요청을 하는 순간 저희가 펜션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자 아들이 밖으로 나와서 저희를 찾다가 제 목소리를 듣게 된 것 같았습니다. 다리 밑을 쳐다보면서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아들의 말에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며 다리의 기둥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악착같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은 밧줄이 달린 튜브를 제가 있는 곳으로 던져주었고 그렇게 아들의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며느리가 떠내려간 곳의 위치를 가리켰어요. 아들은 119에 신고를 한 뒤에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 외치며 떠내려간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잠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도의 너울과 바람은 좀 전에 비가 왔을 때보다 심해진 상태였어요. 좋지 않은 구조 환경이었지만 최대한 노력해준 구조대 분들에게 제발 며느리를 찾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수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사라져버린 며느리는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돈분들은 현장으로 달려와 난리를 치셨고 사부인은 제 멱살을 잡으셨어요. 그깟 목걸이가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무식하게 떨어져 나간 목걸이를 찾겠다고? 다리 밑으로 떨어져서 내 딸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게 만들어요? 당장 데려오세요. 혼자서 나오면 마음이 편하세요? 당장 제 딸을 데리고 오라고요?
저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내 딸은 지금 살았는지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다고 하면 끝나나요? 당장 들어가서 구해오세요. 장인어른, 일단 진정하세요. 분명 혜영이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구조대 분들이 무사히 구해오실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사라져버린 지 벌써 5시간이나 넘었다며. 그럼 이미 내 딸이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자네랑 둘이 여행 오면 되는 걸 가지고 굳이 내 딸 불편하게 사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편하게 쉬지도 못하게 해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잖아. 이 모든 일이 자네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내 딸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사돈분들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파도를 보면서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하기에는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버렸고, 날도 안 좋아서 결국 수색은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좋아지고 다시 수색이 진행이 되었지만 며느리는 끝내 저희 곁으로 돌아오지 못했네요. 그날 이후 아들과 저는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딸을 잃게 된 사돈분들 또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고, 사부인께서는 매일 만취가 되셔서는 저희 집에 찾아오셔선 제 아들의 멱살을 잡은 채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네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되어가던 어느 날, 사부인은 더 이상 저와 아들의 얼굴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더 이상의 인연을 만들지 않겠다며 평생 동안 원망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말을 끝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고, 아들은 아내를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떠나버린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몇 번이나 찾아가 산 사람은 일단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제정신이 아닌 아들을 다시 데려오려 했지만 아들은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더 이상 저희 가족도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거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한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면 아이만 없었던 것 뿐이었지. 주위에서도 항상 천생연분 같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부부금실은 상당히 좋았었는데 짝을 잃어버렸다는 고통이 아들에겐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던 것 같았네요. 그렇게 한동안 며느리가 떠난 곳에서 머물러 있던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조금씩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뒤에서 많은 걸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집안 살림까지 잘했던 며느리의 흔적이 그대로 있는 공간에서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바라보니 오래간만에 사부인께서 찾아오셨길래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드렸죠. 그런데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제 눈에 들어온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현관문에 서 계시는데 아들이 사부인께 인사를 드리며 들어오시라고 손짓을 하다가 사부인의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아들도 똑같이 보게 되었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부인이 들고 있던 물건은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함이었어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터라 저희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아들은 자기 아내의 장례를 못 치렀다는 것 때문에
사부인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사부인이 저희에게 화를 내셨네요. 내 딸을 세상 떠나게 만들어 놓고 무슨 염치로 장례를 치러주겠다는 거야? 그건 우리를 2번 죽이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자네한테 내 딸을 보여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자네랑 사돈 때문에 내 딸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장례식장에 오면 누가 좋아하겠어?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될 건지 알려줄 생각도 없으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게. 솔직히 내 딸이 자네와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자네는 모르지? 능력도 없는 자네한테 시집와서 온갖 고생 다 하고 살아왔던 것만 생각하면 나는 자네가 너무 원망스럽네. 그동안 둘이서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모았던 재산의 일부 중에 내 딸의 몫은 가져갈 테니 그렇게 알고 2번 다시 얼굴 마주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좋겠네. 평생 죄책감 속에서 벗어나지 말고 살아야 할 거야. 아들은 오열을 하면서 사부인이 들고 있던 유골함을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래도 아들에게만큼은 유골함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지는 알려줘야 하지 않겠냐며 부탁을 드렸지만, 사부인은 끝내 알려주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며느리가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희는 삶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아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면서 살다가 결국 며느리가 떠난 자리에서 함께 떠나고 말았습니다. 절대 해선 안 될 선택을 해버린 아들도 더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저 또한 더 이상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제 손으로 아들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2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저 또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사돈댁은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장례식장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의 일부분을 가져갔고, 저에게 벌받은 거라며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나라는 한마디를 건넨 뒤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은 없었네요. 그렇게 언제나 제 곁에 든든하게 지켜주던 가족들은 전부 다 떠나게 되었고, 저는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는지 매일 찾아와 주셨고,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정신적 충격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와 꽤 친한 지인 중 한 명이 같이 일 좀 해볼 생각 없냐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직업이라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추천을 해 주었네요. 그렇게 지인의 부탁으로 함께 시작하게 된 직업은 다른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대신해서 만들어주는 거였고,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당직이었습니다. 지인분의 말대로 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혼자서 집에 있을 때는 쓸데없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매일 새로운 집에 들어가 음식을 해주면서 그 집안의 기분 좋은 기운을 받는 게 저에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안의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는 거라 불행은 있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분들이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지인과 함께 했던 일이 어느새 지금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번 명절에도 어김없이 전부치는 일감이 생겨 지인과 함께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급한 볼일이 생겼는지 부득이하게 저 혼자만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도착을 하니 꽤 잘 사는 지역의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아파트에 도착한 저는 지인에게 건네받았던 번호에 전화를 하게 되자 한참 뒤 앞치마를 두른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따라 들어간 곳은 그동안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비싸 보이는 집이었어요. 함께 오려 했던 지인의 말로는 부촌 동네라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동네라는 말을 전에 들었던 것처럼 눈이 부실 정도로 고가의 물건들이 집안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응접실에서 잠깐 기다려달라며 집주인과 잠깐 얼굴 면담이 있을 거라고 저를 안내했고, 응접실 안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집안을 구경하고 있던 그때 두 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이 대문짝만한 액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있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가 확인하는 순간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네요.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을 하고 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제 머릿속은 혼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응접실 밖에서는 어느 여성분이 가정부 직원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가까이 걸어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일단 정신을 차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급하게 자리로 돌아가 앉아 있었고, 응접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에게 인사를 한 사람은 세상 떠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처음 본 사람이 저를 반겨주었네요. 제가 안색이 좋지 않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괜찮냐고 물어보길래 긴장을 해서 그런 것 같다며 대충 둘러댄 뒤 어색한 웃음을 보이자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는 저에게 그날 할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은 뒤 주방으로 안내를 받아 앞치마를 두르고 시키는 일을 묵묵히 하면서 액자에 걸려있던 며느리가 확실하게 맞는지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고 일을 하고 있던 가정부가 그런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고 갈 거냐면서 따지고 들길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순간 주방 쪽으로 걸어오면서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다가온 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네요. 겉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5년 전에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품에는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고 며느리도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자 품에 안겨있던 아이를 가정부에게 맡긴 뒤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밖으로 데리고 나왔네요. 그리고 비상계단에서 며느리는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은 얼굴 표정을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어떻게 알고 온 거예요? 분명 제가 세상 떠난 걸로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정말 네가 맞구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왜 여기에서 살고 있는 거야? 너는 분명 다리 밑에서 나랑 손이 떨어져서 바다로 떠내려갔잖아. 그리고 너희 사돈이 유골함을 보여줬는데 왜 네가 지금 내 두 눈앞에 살아있는 거냐고? 네가 세상 떠난 줄 알고 내 아들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니? 그러다 결국 너를 따라가려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 지금 네가 내 앞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확실하게 얘기해라. 어디까지가 진실인 거야? 도대체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건데요? 판단은 본인들이 해놓고 왜 저한테 이유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살고자 헤엄쳐서 걸어 나온 것밖에 없었는데 제가 세상 떠난 줄 알고 어머님이랑 그이가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잖아요. 그걸 멀리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잘 됐다 싶었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치더라고요. 솔직히 어머님 집안의 식구가 되고 난 이후부터 제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루하루가 너무 끔찍했었다고요. 둘이 번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맨날 지질이 궁상처럼 살아야 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는 건 조금도 없는데 그 지긋지긋한 삶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바닷가에서 빠져나오자마자 어머님한테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구해드리고 밖으로 나오시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뒷걸음질 치게 되었고 제가 세상 떠난 것처럼 꾸미게 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그냥 내 아들과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잖아. 내 아들은 네가 세상을 떠난 줄 알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아니? 너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미 떠나버린 내 아들은 어떡할 건데? 잘못된 선택이 더 이상 내 아들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고? 그게 왜 제 잘못이에요? 능력 없는 그 사람 잘못이죠. 아까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 보셨죠? 비록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긴 했지만 제가 임신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받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요. 제가 오죽했으면 저희 부모님께 나타나서 동물뼈로 유골함을 만들어 보내라고 했겠어요? 그만큼 어머님 집안의 며느리로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네요.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어머님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선택까지 하게 만든 거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우울증약까지 복용했겠어요? 지금 저는 약에도 의존하지 않고 제가 원했던 삶을 되찾았다고요. 살다 보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사랑 같은 건 다 필요 없어요. 돈이 최고였고 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것도 돈이었네요. 제가 왜 이런 계획까지 세웠냐고요? 그 사람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하면 어머님이랑 그이가 저를 설득시키려 했을 테고 또다시 그런 문제로 저를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만들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끔찍하고 아까웠어요. 분명 제가 원하는 이혼을 안 해주려고 끝까지 질질 끌었겠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건 본인 선택이었으니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남편 오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원래 일당 15만 원인데 2번 다시 얼굴 안 보는 조건으로 5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 무너뜨리면 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저희 남편도 이 사실 모르는 거 아니니까 쓸데없는 계획 세워서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며느리의 말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저희 집안과 살아가는 게 괴롭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더 충격인 건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 현재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기까지 했다는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저와 며느리가 주고받는 대화가 밖에까지 울려 퍼졌는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상계단의 문을 열며 고개를 내민 남자가
며느리한테 여보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저는 사색이 된 얼굴로 그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리가 새로 꾸린 가정에서의 남편은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보다 한참 나이가 많아 보이는 그 남자는 무슨 일이냐며 며느리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온몸에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며 곧 들어가겠다고 돌려보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며느리의 얼굴에 뺨을 올려 붙이고 말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삶이 이거야? 돈 때문에 너보다 한참 늙어 보이는 노인네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까지 살고 싶은 거니? 그게 뭐 어때서요? 저만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저는 저 사람의 재력을 손에 얻은 거고 저 사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거니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모든 걸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 더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어머님이 제 삶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저는 어머님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제가 가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어머님을 무너뜨리던지 아니면 세상 빛을 볼 수 없게 만들 테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엮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허튼 수작 같은 거 부리려 하지 마시고 살펴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충격적인 말들은 결국 제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고 말았습니다. 절대 며느리를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저는 며느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벌을 줘야만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더 이상 제가 살아있을 이유는 없었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며느리의 인생을 무너뜨려야만 했어요. 그렇게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은 채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며느리가 저와 인연을 끄는 사돈분들께 이 사실을 알렸는지 초인종을 누르며 급하게 현관문을 열길 재촉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게 얼마만이에요? 저희가 왜 찾아왔는지 대충 이해 가시죠? 일단 저희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제 딸이 더 이상 일을 키우지 않는 조건으로 섭섭하지 않게 돈을 좀 챙겨줬어요. 금액 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그쪽 아드님이 세상 떠난 보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 정도면 눈 감으실 때까지는 편한 삶을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남의 집에서 저는 이제 그만 붙이고 하고 싶었던 일을 좀 해보는 게 어때요? 제 딸이니까 이렇게까지 챙겨주는 거 아시죠? 그래도 옛 추억이 있어서 한 번 맺은 인연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가 봐요. 당신들도 전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유그럼만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내 아들은 지금쯤 살아있을 수 있었다고. 확실하게 미련을 버려야 내 딸의 앞날도 걱정 없는 거지. 그래서 보여준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 떠난 그쪽 아드님이 우리 집안에 못한 건 아니지만 내 딸의 그릇을 채워줄 만큼의 능력 있는 남자는 아니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앞으로 마음 편히 살아가세요. 그럼 저희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제 앞에 돈봉투를 놓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돈댁들에게 받은 상처와 배신으로 더 이상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저는 돈봉투를 들어 사부인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고 머리채를 잡은 뒤 내 아들 살려내라고 난리를 치고 말았어요. 사돈어른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자기 딸에게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
급하게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난리를 치다가 발목을 삐끗했는지 뒤따라 갈 수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의 그리움에 잠 한숨 못 자며 날을 새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제가 할 수 있는 건 경찰서를 찾는 거였고 며느리와 사돈댁의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려달라고 신고를 하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주고 떠난 많은 돈은 며느리와 사돈댁을 벌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어서라도 그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문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했었고 저희 가족을 상대로 위장 사기의 계획을 세우면서 제 아들이 세상을 떠난 부분에 대한 죄질은 상당히 무거울 거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찌됐던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 줄 알았는데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저희에게 숨기고 다른 가정을 꾸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하네요. 분명 쉽지 않은 싸움이 될 테지만 그 사람들의 끝은 결국 나락이라는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건이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며느리와 사돈댁의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문제에 대해 처리 중이라는 통보를 받긴 했습니다. 혹시 몰라 지금 현재 다른 지역에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네요. 며느리가 저에게 어떤 해를 가할지 몰라 최대한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게 돼서 내린 결정입니다. 변호사 말로는 며느리가 정신적인 문제가 그동안 있었고 우울증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긴 했지만 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합당한 벌을 받길 바랄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무사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경에 살고 있는 40살 여자입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 온 지 딱 1년째 되는 날인데요. 꽤 깊은 산속에서 살다 보니 공기도 좋고 몸도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 현재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기적처럼 느껴질 만큼 저에게는 희망이 없을 줄 알았던 제 삶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어 매일 꿈만 꾸는 것 같아요.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신 엄마를 위해 앞으로 살면서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하나의 고민거리가 있어요.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저희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도 저를 2번 다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기 위해 결정하게 된 곳인데요. 얼마 전 엄마와 둘이 데이트하려고 장날에 시장 구경을 갔다가 저와 이혼한 남편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서로 마주쳤을 때 심장이 요동쳤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얼어버려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이혼한 지 1년 만에 얼굴을 본 거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전혀 지워지지 않은 듯 엄마와 저는 두려움에 떨고 말았어요. 다행히 순찰 중이던 경찰차가 옆을 지나가면서 도움을 받게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몇 번이고 찾아와선 다시 합치길 재결합하길 원하고 있어요. 경찰에게 신고도 여러 번 하고 접근 금지 요청도 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고 멀리에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네요. 엄마는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걸 생각하고 계시긴 하지만
언제까지 저희가 피할 순 없는 거잖아요. 이곳에서 이제 자리 잡아 마음의 여유를 얻었는데 이런 불상사가 생기니 너무 슬픕니다. 여기에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이사를 간다고 못 찾을까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집 위치를 알았으니 언제나 감시 대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서로 이혼을 하게 되면서 사건이 발생되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몸에 이상 증상이 갑자기 찾아왔고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과 머리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는 느낌 때문에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동반돼 병원을 찾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병명을 의사도 처음 보는지 난감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이 울렁거려서 잠도 못 잤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 증상이 함께 오면서 고통은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다가왔어요. 일단 병원에서 급한 대로 진통제 주사를 놔주셨지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었어요. 결국 큰 병원으로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하시길래 남편과 함께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죠. 하지만 큰 병원이라고 다를 건 없었어요. 누가 봐도 겉모습은 정상인데 언제 증상이 나타날지 몰라 확실한 병명을 잡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피검사와 알레르기 검사 등 여러 가지 정밀 검사를 통해 제 몸에 생긴 문제를 밝혀내려 많은 검사를 진행했지만 의사에게 듣게 된 건 원인불명의 희귀병 질환으로 판정을 받게 되었네요. 한국에서도 알 수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말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죠. 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동안 잘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시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었어요. 의사분들은 뇌세포 신경 쪽의 손상으로 인한 몸의 신호 오류인 것 같다며 최대한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병명을 찾아 해결 방법을 만들어 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점점 망가지고 많은 약들과 검사들로 인해 기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결과는 좋아지지 않으니 희망의 끈조차 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오랜 시간 누워있게 되자 그걸 지켜보고 있던 시모가 결국 불만이 터지고 말았네요. 언제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야?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라 의료보험도 적용 안 된다며. 그동안 내 아들이 토끼 농장에서 벌어모은 돈 죄다 빨아먹으려 작정한 거야? 지금도 꽤 많은 돈을 쓴 것 같은데. 이러다 유정이 너 때문에 양가 집안 쫄딱 망하게 생겼다. 요즘 농장 운영하는 것도 돈이 안 돼서 힘들다던데 너까지 왜 이렇게 말썽이야? 대부분 희귀병은 유전이라더만. 너희 집안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가족들이 있었던 거 아니야? 네가 아픈 몸으로 병실에 누워있는 건 안타깝게 생각한다만 내 사정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영욱이가 앞으로 불행해지는 건 지켜보기 힘들 것 같다. 엄마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픈 사람한테 그런 모진 말을 해야 돼요? 유정이는 이런 삶을 살고 싶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희 결혼 생활하면서 쓴소리 한 적 있니? 그리고 유정이한테 시집살이 시킨 적 있었어? 둘이 행복하기만 바라는 마음에 아기 가지지 않겠다는 말에도 이해하고 넘어갔었다. 둘이 충분하게 상의하고 결정한 문제라 생각하며 모든 걸 너희들 편에 서서 지금껏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속으로 삭히며 참고 넘어간 적 수도 없이
영욱이 네가 앞으로 불행해지는 건 엄마로서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둘이 이혼해라. 이혼이요? 어떻게 그런 말을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유정이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요. 엄마는 제가 병에 걸렸어도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입장 바꿔서 장모님이 똑같이 희귀병 걸려 누워있는 저에게 병원비 많이 든다고 이혼하라고 했으면 좋게 받아들여줬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 하실 거면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요. 시모의 마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저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것도 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돌아가신 이후 많은 걸 생각해 봤지만 남편을 놓아주는 게 한 사람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 눈물을 머금고 제 옆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분명 좋아질 수 있는 길은 있을 거야.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라고. 최대한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 테니까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마음은 갖지 마. 당신이 강해져야 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제일 큰 병원에서도 원인불명 희귀병이라는데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겠어. 그렇다고 보험 적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숨쉴만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벌어놓은 돈도 바닥이 날 테고 그러다 보면 지금 당신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정도 없어질 게 뻔하다고. 그땐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된 상태에서 헤어지게 될 거야. 당신이 지금까지 해준 것만도 너무 고맙고 평생 좋은 기억 간직할 테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이혼하자는 제 말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둘이 대화하는 걸 뒤에서 듣고 계셨는지 남편이 숨 좀 쉬겠다며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저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갑자기 제 몸에서 발생된 희귀병으로 인해 양가 집안의 불행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의미한 치료를 받으며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담당 의사분은 제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많은 정보를 수집하며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뜻밖의 말을 듣게 되면서 희귀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정말이에요? 제 딸의 희귀병을 고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방법을 알려주세요. 근데 그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의료법에 인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도 크게 뒤따라올 겁니다. 하지만 그쪽 의료기관에서 몇 차례 치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금만 마련하신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준비가 되시면 저희 쪽에서 해외에 있는 병원 쪽과 연결해 입원할 수 있는 절차를 준비해 둘 테니 준비가 끝나는 대로 말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니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단기간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정도 치료 기간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다시 재발해서 다시 해외로 입국해 치료를 받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다는 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초기 자금 외에 지속적인 자금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의료 실패는 거의 없는 것 같으니 최대한 서두르세요. 그리고 의사가 말해준 자금은 상당했어요. 억 단위를 그냥 넘어갈 정도의 자금이었고, 저희에겐 그 정도의 여유 자금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했었죠. 치료 방법을 찾았지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갈 수는 없었어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무조건적인 것도 아니고 효과적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장담할 수가 없어 갈등이 생기고 있었어요. 엄마는 돈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준다며 일단 입원할 수 있는 비용만 마련하자고 했지만 불안한 마음 가지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 하나 살고자 가족들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되었었죠. 그런데 남편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모에게 도움을 청했고 그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얼굴을 붉히며 병실문을 세차게 열고 들어온 시모에게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를 잡혔습니다. 좌우로 흔들면서 결국엔 자기 아들 등골 빨아먹는다고 분노를 하셨어요. 네가 결국 내 말을 듣지 않고 영욱이 재산 전부 털어서 해외로 가겠다고? 너 하나 살자고 사람 여럿 무너지는 걸 기어이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 돈 줄 수 없으니까 네가 알아서 마련하거라. 5억이 애들 장난이야? 거기에다 추가적인 돈이 더 든다며? 그럼 3년 동안 도대체 얼마를 까먹겠다는 거야? 여기에다 사인해라.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하필 이런 애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 2번 다시 내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거라. 알겠어? 사부인, 지금 내 딸에게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안 나요?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구걸했어요? 김서방이 저희와 상의도 안 하고 혼자 사부인에게 물어본 걸 왜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도움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김서방, 나도 자네 얼굴 이제 그만 보고 싶네. 그동안 해준 거에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하지만 우리 여기까지만 함세. 더 이상은 서로에게 안 좋은 모습만 남겨줄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 병원에 오지 않았으면 하네. 그리고 유정이 너도 이제 그만해라. 이혼하고 각자의 길을 걸으면 되는 거야.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있었잖아. 이게 서로를 위한 거니 더 이상 미련 갖지 말자. 시모도 원하던 대답을 듣게 되었는지 남편의 팔을 잡고 병실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우리는 돈이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어디서 큰 돈을 마련했냐고 여쭤보니 아빠가 세상 떠나시기 전에 남겨두셨던 집과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자금은 마련했다고 쓰는 숨을 짓고 계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다가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엄마, 그 집 아빠가 어떻게 마련했는지 아시잖아요. 한평생 힘들게 돈 버셔서 겨우 우리 집 장만하신 건데 그걸 처분하시겠다고요? 그럼 엄마는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아프다가 세상 떠나는 게 낫겠어요. 해외에 가서 치료받는다고 완치돼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3년이라는 시간도 너무 길다고요. 유정아,
엄마가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게 있는데 너 혼자만 그 병에 걸린 건 아니란다. 너희 아빠 할아버지가 유정이 너랑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었어. 그때는 의료시설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통제 말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다.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니 너희 아빠가 너무 괴로워했지. 그래도 그때 당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어. 가진 게 없어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병원비를 마련했단다. 결국 좋은 결과는 얻지 못했지만 후회는 없었지. 너희 아빠랑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희망이 생겼잖아. 유전 때문에 유정이 네가 물려받게 됐지만 그래도 자금만 있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잖아. 이번에도 너희 할아버지처럼 유정이 너를 놓치게 된다면 엄마도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 여긴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그리고 깨끗이 낫고 웃는 얼굴로 다시 보자꾸나.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어야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기지 않겠니?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와 같은 병이셨다는 거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엄마가 해준 말은 믿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의 바람대로 해외로 입원을 결정받게 되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를 위해 담당 의사는 끝까지 도움을 주고 싶어 입원하는 데까지 동행해 주신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이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시모가 그때 당시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아 미안했다며 엄마는 남편이 살뜰히 모시겠다고 걱정을 덜어주었어요. 시모도 더 이상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됐든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희귀병만 완치된다면 모든 건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몸 건강이 돌아오겠다는 말과 함께 남편에게 엄마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 함께 해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국내에도 해외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인증이 되었다면 이런 수고와 금전적인 부분에서 손해를 안 보는데 국내에는 제가 복용해야 될 약품들이 허가 인증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곳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도 많았지만 담당 의사와 현지 의사가 자주 통화를 하면서 제 몸 상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다행인 건 이곳에서 처방받는 약을 먹으며 생활하는 동안 몸 상태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어요. 중간중간 엄마와 남편과도 연락을 취하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간단하게나마 대화를 할 수 있었고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하지만 처음 입원했을 때와 달라진 건 고통이 아주 조금 줄어든 것 말곤 없었어요.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은 축 처졌고 정신은 몽롱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무얼 하는 건지조차 까먹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 제 치료비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엄마와 남편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매일 몸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들로 정신을 강화했습니다. 남편과 엄마를 보고 싶었지만 워낙 일이 많이 바쁜지 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안 오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고 계세요? 별일 없죠? 벌써 2년이 지났네요. 그래도 엄마가 그동안 계속해서 치료비 지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하루빨리 엄마 곁으로 가고 싶어요. 그이랑 저번에 통화했는데 얼마 전에 바람 쐬러 다녀왔다면서요? 그럼 오래간만에 꽤 많은 시장을 다녔지 뭐야. 식당에 토끼 계약한 곳이 있어서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바람도 쐬고 좋았단다. 김서방이 정말 많이 신경 써주고 있으니까 여긴 걱정 말고 유정이 너 몸 항상 잘 관리해라. 보통 3년이면 거의 끝난다며. 이제 1년 남았다. 금방 지나가니까 힘들어도 우리 힘내도록 하자. 서로 만나 웃어야 되지 않겠어? 울먹이는 엄마의 목소리에 제 눈가는 촉촉해졌지만 슬퍼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 감정을 꾹 눌러 참았어요. 눈물은 완치가 되고 한국 땅을 밟을 때 엄마를 안아드리며 흘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1년만 남아있을 시점부터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인해 결과가 좋아지는 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3년이 되기 6개월 전부터 몸에 남아있던 고통은 거의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은 아예 없어졌어요. 가끔 배 아플 때 화장실을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느껴왔던 고통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몸은 거의 완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약속된 3년이 지나면서 약을 복용을 하지 않았어요. 2달 정도의 시간 동안 약에 의존하지 않고 몸 상태를 지켜보며 다시 재발하는지 살펴봐야 했습니다. 만약 2달 동안 전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전한 뒤 마지막 남은 2달의 시간 동안 3년간 먹었던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의사는 완치가 된 것 같다며 2달을 꽉 채우지 않고 일주일 전에 귀국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려주셨고 저는 기뻐 날뛰면서 그동안 저를 위해 고생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며 쉬지 않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엄마한테 서프라이즈로 깜짝 귀국해서 완치된 제 몸을 보여주고 싶어 비밀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저를 간절하게 보고 싶을 엄마의 얼굴을 보려 급하게 남편이 일하고 있는 토끼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리자 남편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익숙한 토끼 농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그런데 도착을 함과 동시에 시모와 남편의 목소리가 통화할 때와 다른 상당히 날카로운 음성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분위기가 안 좋아 보이길래 조심스럽게 농장 문틈으로 아내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토끼 사육장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다른 사육장에도 들어가서 빨리 좀 치워요. 3년이나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몸이 이렇게 굼떠서 되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먹여주고 채워주면서 유정이 병원비까지 다 대주고 있는데 그만큼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선 오늘 밤새워야 되겠네. 자기 딸 살리겠다고 마음먹었으면 우리한테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매달 유정이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만 줄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부인 먹을 것도 주고 채워주기까지 하는데 돈의 행방은 왜 물어봐요? 우리를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우리가 까먹었으면 유정이가 제대로 된 치료받고 있었겠어요? 엄마, 그만 좀 해. 이러다 나중에 유정이한테 다 말하시면 어쩌려고. 이제 올 날도 얼마 안 남았어. 그동안 많이 부려먹었잖아. 이 정도면 됐지. 당분간 몸 좀 회복시켜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유정이가 할 텐데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리고 돈 얘긴 더 이상 꺼내지 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괜히 잘못하다가 유정이 귀에 들어가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그만 소리치고 나와요. 그나저나 다른 지역에도 농장 하나 더 추가한다면서? 그럼 돈이 좀 모자랄 텐데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 거야? 당연하죠.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장모님한테 얘기하면 어딘가에 전화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돈을 우리한테 믿고 남겨줘요. 제가 유정이 남편이라 의심하는 눈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왔다는 게 어디예요? 생색은 다 낼 수 있고 금전적으로 손해본 건 하나도 없잖아요. 아마 유정이는 우리 집안에 평생을 헌신하며 뒤치다꺼리 하겠죠. 이래서 사람은 머리가 좋아야 한다니까. 아들, 네가 우리가 먹던 밥 방에다 놔두고 와라. 거기는 소독을 해도 찐득이 같은 게 왜 이리 많은지 전부 토끼한테 옮은 것 같더구만. 세탁기도 떨어지지 않아서 가기가 싫단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세 사람은 평상에 앉아 과일 까먹으며 수다 떨고 있는데 엄마는 토끼 사육장에 들어가 지저분한 걸 마스크도 안 낀 채 치우고 계셨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곤 남편과 시부모님은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을 잡고 사육장 밖으로 모시고 나왔어요.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엄마를 보곤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어요. 냄새도 심했지만 온몸에 붉은 반점 같은 게 있었고 진드기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몸을 긁고 계셨습니다. 언제 왔어? 나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하지 그랬어. 귀국 날짜가 아직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벌써 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우리 엄마 친모처럼 살뜰히 모시겠다며? 이게 자기 엄마처럼 지극정성을 다해 모신 거야?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위해주고 도와야 하는데 건강 하나 살펴드리지 않고 토끼 사육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켜?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우리 엄마가 남들보다 좀 덜 떨어진다고 이런 식의 대우를 해야 되는 거냐고. 유정아, 오자마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러다 또 평도지면 어쩌려고. 일단 침착하고 셰미 말 좀 들어봐라. 사부인이 우리가 금전적으로 도와주니까 보답이라도 하려고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그런 거야. 그렇죠, 사부인? 사부인, 말 좀 해주세요. 장모님, 저희가 3년 동안 얼마나 잘해드렸어요. 저 같은 사이도 없잖아요. 원래 이번 주 주말에 저랑 새우 사러 시장도 같이 가려 했잖아요. 그동안 저희가 잘해드렸던 것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다 진짜 유정이가 오해하겠네.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많다 보니까 고맙다며 자진해서 하시더라고. 안 그래요, 사부인? 제가 아까부터 다 듣고 있었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세요. 엄마, 이 사람이 병원비 모자란다고 했을 때
어딘가에 전화하셨죠? 그 사람 여기로 당장 오시라고 좀 해주세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입도 뻥끗 못할 것 같네요. 엄마는 제가 하라는 대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 순간 당황하며 남편이 엄마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자 곧바로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보는 남자가 토끼 농장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엄마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한 사람이 분위기를 살피더니 엄마의 상태를 보고 경악을 하셨고 잠시 뒤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정리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요.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얼마를 입금해 주셨나요? 네가 유정이구나. 한국에 있는 것 보니 몸은 다 나은 것 같아 정말 다행이다. 명희 씨한테 넘긴 돈은 전화 올 때마다 1억 정도 입금해 줬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든다고 눈물로 호소하셨어. 나는 너희 아빠랑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이자 너희 아빠가 나를 구해준 은인이기도 하지.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언제든 전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3년 전부터 처음으로 전화하셨어. 유정이 너한테 들어간 돈이 3억 정도 준 것 같네. 주사 한 대에 몇 천만 원씩 한다며. 희귀병이라 고치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완치됐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내가 준 돈이 뭔가 잘못됐나? 명희 씨가 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들이 3년 동안 저희 엄마를 그동안 부려먹은 것 같아요. 저를 빌미로 굳은 일은 다 시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병원비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있는데 입원비 마련하고 나서 그동안 추가적으로 들어간 병원비는 1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2억은 그럼 어디 간 건데? 당신들 입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다른 지역에 토끼 농장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엄마는 그제서야 오열을 하며 그동안 힘들었던 생활들을 전부 털어놓았어요. 정말 사람이 할 짓이 못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 이걸 악용한 이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의 변명은 들을 필요가 없었고 엄마가 3년간 머무르셨던 방안을 살펴보니 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한 번도 세탁하지 않았던 이불을 덮고 생활하셨습니다. 저에게 전 재산을 털어 치료비를 마련해 주시느라 갈 곳이 없어 친모처럼 대해주겠다는 남편을 믿고 그동안 해외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저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와 배신을 한 남편을 더 이상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해외에 홀로 있는 저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길까봐 남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버는 돈 전부가 제 치료비로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동안 저에게 항상 잘해왔던 남편이 변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기 행각을 벌인 시댁 식구 전부 처벌받았지만 형량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징역 1년만 받게 되었네요. 시모와 시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아빠 친구분께서 법적인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결국 저희가 피하게 되는 꼴이 되어버렸죠.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식은 토끼 농장이 불타면서 전부 길거리에 나앉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번에 멀쩡한 모습으로 시장에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너무 끔찍했어요. 이것도 아빠 친구분의 도움으로 어렵게 마련한 곳인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며
다시 시작하자는 말이 너무 무섭습니다. 멀리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 같아 집안의 문은 전부 잠가놔도 갑자기 들어올 것만 같아요. 친구분께 이 사실도 말씀드렸고 경찰에게 도움도 요청했지만 엄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접근 금지 신청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무조건 보호해줄 수 없다는 말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이사를 하려고 해도 계속되는 감시에 다른 지역까지 쫓아올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그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현명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화롭고 행복이 끊이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